이번 시간에는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 관련 감염의 위험 요인과 발생 빈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감염 관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의료 관련 감염이 무엇이며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감염 관리의 역사, 그리고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의료 관련 감염의 위험 요인과 발생 빈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감염 관리의 역사,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감염은 영어로는 호스피털 어콰이얼 인펙션 또는 노소코미얼 인펙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병원 감염이라는 말 자체가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감염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고 병원 감염 자체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병원 이외의 장소, 즉 가정간호, 재활치료병원 등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환자가 입원 당시에 잠복기 상태에 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감염이 아닌 감염이 입원이나 치료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보통 입원이나 치료 후 세균의 잠복기인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수술 부위 감염의 경우에는 수술 후 30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수술과 관련된 감염으로 포함합니다. 또 원인 병원균의 잠복기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을 판정하는 입원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지오넬라 감염증은 잠복기가 10일이므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의료 관련 감염은 입원한 지 10일 후에 발생한 감염이어야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도 다른 모든 감염과 마찬가지로 인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나 의료 관련 감염의 경우에는 입원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 즉 정맥주사 관련 균열증, 유치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 수술 후 창상 감염, 호흡기 치료 관련 폐렴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은 병원 내에서 상주하는 세균에 의하여 발생이 많이 되므로 대부분 항생제에 대하여 많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가 어렵고 항생제 선택이 제한되며 고가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어 치료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실시한 병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병원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 병원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병원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부족한 인력 문제를 동일하게 지적했습니다. 병원 이용자와 종사자가 병원 안전 문제 개선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항목으로는 의료인 수 확충, 교육훈련 확대, 환자당 진료시간 증가, 의료인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감염은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증 질환 발생, 입원 기간 및 장애 기간의 연장, 사망률 증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전체 입원 환자 중 5에서 10%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위별 감염으로는 요로 감염이 30에서 40%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감염이 15에서 20%,
균열증이 5에서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염들은 요로 카테터, 기관 내관, 중심정맥 카테터 등 삽입 기구 및 침습적인 시술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WHO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의료 관련 감염병 유병률은 3.5에서 12.0%,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 관련 감염병 유병률은 5.7에서 19.1%로 선진국에 비해 발생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의료 관련 감염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과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군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KONSAR 보고된 흔한 임상분리 세균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1순위로는 이콜라이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아루레우스 등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즉, 병원 외에도 가정간호, 재활센터, 의료 등 모든 곳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 감염성 질환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 가족, 간병인 등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의료 관련 시술, 수술, 각종 삽입기구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므로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철저히 관리한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5세 여자인 이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척추 마취하에 A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요추 부위 통증 및 전신 발열이 발생하여 진통 해열제를 일주일간 맞고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집에서도 요통이 더욱 심해져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요추 부위 경막 외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미생물 배양 검사 결과 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 구근이 검출되어 약 2개월간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시 마취 부위에 대한 무균술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며 항생제 내성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인한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병원 전체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퇴원 시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는지 철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13세 중학생 박양은 심한 부비동염으로 집 근처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생제는 정맥주사로 투여되었는데 주사를 맞은 후 3일이 지나면서 주사 부위가 아프고 발적이 생겼으며 상처 부위에서 노란색의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주사 부위에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맥주사 투여 시 주사 부위 피부 소독, 주사기와 바늘의 1회 사용, 주사 시 무균술, 의료인의 손 씻기 등의 감염관리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숙주, 병원체, 환경 등 미생물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손위생, 보호장구 착용, 격리, 소독과 멸균 등 환경관리 및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은 입원 환자의 5에서 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중환자나 검사나 처치를 받은 환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인체 내 삽입기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 고령이거나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중환자가 많은 병원, 면역 기능 저하와 관련된 장기 이식이나 항암제 치료를 많이 실시하는 병원의 경우 감염 발생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환자 수가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고난도의 치료 기술과 더불어 감염 관리도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인성 감염은 환자 자신의 구강, 장관 등에 정상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이며, 이러한 세균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식불명 혹은 수술 환자의 흡인성 폐렴, 백혈병 환자나 항암요법 환자 등 면역 기전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환자 자신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감염 관리를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외인성 감염은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으로 의료인, 다른 환자, 오염된 의료기기, 병원 내의 주위 환경 등이 그 직접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외인성 감염의 발생 원인은 병원 직원의 불충분한 손위생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며, 이외에 의료기구의 부적절한 소독, 환경관리 미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인성 감염은 철저한 병원 직원의 손위생과 다른 감염관리 방법을 통하여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감염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여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원 감염의 주요 요인으로는 공기, 물, 음식 등의 병원 환경과 의료진, 다른 환자, 방문객 등과의 접촉, 그리고 인공호흡기, 가래 흡입용 삽입관, 정맥주사관, 중심정맥관, 요로삽입관 등 의료기구의 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니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국가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며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발생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는 산발적으로 소수의 환자에 대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실태가 보고되다가 1996년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가 전국 1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 감염률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감시체계는 한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라는 이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감시 자료를 인터넷 기반의 전산 프로그램인 코니스랩에 정기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맥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관리는 나이팅게일이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 환경의 위생적인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데요. 그 후 1840년대 말 헝가리 의사 젬멜 바이스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산과에서 산용열로 인해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는 조산원에서 이용하는 병동에서 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산용열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임산부를 부검하는 자리에 있었던 의사나 의과대학생들이 바로 산과 병동으로 가서 분만을 거두는 경우 진찰을 하는 의사나 학생들의 깨끗하지 않은 손이 산용열을 옮기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분만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병동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염소 화석 회수에 손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돌보는 병동의 사망률은 약 10%에서
1에서 2%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필요성을 최초로 증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68년 미국의 병원협회에서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1970년 US 퍼블릭 헬스 서비스에 입원 당시에는 증상이 없고 잠복 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후 혹은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경우로 병원 감염을 정의하였습니다. 국내 감염 관리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초에 처음으로 국내 2개 대학병원에 전담 감염관리 간호사가 채용되었으며 1992년 보건복지부에서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감염 관리 준칙이 발표되었습니다. 1995년 12월에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 시범 사업에서는 감염관리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병원 신임평가에도 감염관리가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가 포함된 전문 간호사 제도,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감염관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염병의 한 종류로 의료 관련 감염병이 포함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부터 6종의 다제내성균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되었습니다. 2012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이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업무가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세요. 그럼 국외 감염관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경우 1963년에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첫 번째 감염관리 간호사가 채용되었으며 1972년 감염관리 전문가협회가 창립되어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1976년 이후 대부분의 모든 병원에서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감염관리사를 채용하였으며, 미국 의료기관 시민위원회에서는 250병상, 입원 병상당 1명 이상의 채용을 권장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의사중심의 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84년부터는 자격인증시험이 실시되고 학회지를 발간하였으며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학회지를 발간하였으며 1989년 이후부터는 매년 학회와 연수과정이 개최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115 입원 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 실무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59년에 첫 번째 감염관리 간호사가 채용되었으며 1970년에는 영국 감염관리 간호사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에는 감염관리 관련 의사중심의 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경우 1998년에 아시아태평양 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99년 홍콩에서 첫 번째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어 매년 국가별로 교대로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 학술대회가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감염 피해 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별로는 수술 부위 감염이 6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간호, 그리고 의료기관의 존재 이유는 환자의 이득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의사는 아픈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아픈 사람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을 서약하였으며 간호사도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하여 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동기가 무엇이든 의료의 기본적인 목표는 환자에게 이득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료 행위에서 위해에 대한 부담 없이 이익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면 중심 정맥관을 삽입할 때 약물의 원활한 투여가 가능해지지만 폐혈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에서는 이익과 위해의 평형을 잘 맞추어 최소한의 위해와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환자에 대한 진료로 인한 비용의 낭비뿐 아니라 이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 나아가서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를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모른 척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적 측면에서 본 의료 부정은 태만 또는 부주의의 형태이며 의료 관련 감염도 이러한 일반적 의료 부정 범주에 속합니다. 병원에는 각종 미생물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있으므로 감염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태만에 의해 발생한 감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그 책임은 대체로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법적으로 본 책임 여부와 책임의 경중은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예방 가능했던 의료 관련 감염을 발생하게 한 태만이며 이로 인한 환자의 손상이 관건이 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부주의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염이 의료인이 충분히 노력했더라면 예방 가능하여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해 수술 후 감염 발생 사례에 대해 살펴보세요.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의료 관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용 효과적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비용은 크게 검사비, 항생제 치료비, 입원비 등 감염의 발생으로 인한 직접 비용과 감염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불구나 손상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간접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 비용의 손실 등은 환자 안전과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염 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의료 행위가 수행되는 곳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에 따른 추가 재원 일수 및 추가 진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DRG 체제 하에서의 의료 관련 감염 비용과 병원 손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 종류별 효과적인 감염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상 감염의 경우 집중적인 감시 활동과 관리, 집도의에게 감염을 보고 감염 관리 의사를 전담으로 두어 감염을 35% 감소시켰으며 균열증의 경우 집중적인 감시 활동과 관리, 25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 간호사와 감염관리 의사를 전담으로 두어 감염을 35%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의 경우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고 25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전담으로 두어 감염을 38% 감소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집중적인 감시 활동과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감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SENIC 보고서에서 정의한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필수 요소로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과
위험 요인 조사 등 체계적인 감염 감시와 수술 외과 의사 및 관련된 의료인에게 의료 관련 감염률 환류 프로그램의 시행, 또한 전담 감염관리 간호사는 250병상, 적어도 1명으로 권장하며 감염관리 의사를 전담으로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가지 감염관리 구성 요소가 갖춰진 병원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이 32% 감소하였으나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던 병원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이 18% 증가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초 전담 감염관리 간호사의 수를 250병상당 최소한 1명으로 권장하였으나 최근 델파이 분석에 의하면 전담 감염관리 간호사는 100병상당 내지 125병상당 최소한 1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의 사정에 맞춘 것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는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